영국의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았고 내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세상을 듣고 기억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독산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알베르 무케베르의 뇌의 사생활입니다. 이토록 게으르고 생각보다 엉뚱한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원제는 뇌가 당신에게 장난을 친다 이고요. 2019년 프랑스에서 출간돼서 전 세계 13개국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1세기 북스에서 2025년 12월에 출간됐습니다. 저자 알베르 무케베르는 인지신경과학의 박사이자 임상심리학자입니다. 파리 8대학에서 임상심리학을 강의하고 파리의 파티에 살페트리에 병원에서 10년간 불안장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인지치료와 정신적 유연성을 위한 신경과학자 모임 키아스마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프랑스 뇌과학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편향되어 있고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은 부정확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꽤나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 이유는 뇌가 부리는 기교 덕분입니다. 뇌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입니다. 착시, 기억의 재창조, 어림짐작의 원리를 다룹니다. 2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오해하는가입니다. MBTI의 허구, 통제의 착각, 더닝크루거 효과, 학습된 무기력을 다룹니다. 자, 그럼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저자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관장하는 중심 기관인 뇌는 어림짐작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사물과 세상에 대해 갖는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죠. 뇌는 우리의 친구 관계, 연인과의 관계, 일에 대한 생각, 정치적 견해 등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각각의 정신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신 모델은 때론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위험을 미리 대비하게 하기도 하고 앞에 놓인 녹아내린 밀랍이 양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착시를 일으키고 가짜 뉴스에 빠뜨리고 모르는 것을 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뇌가 언제, 어떻게, 왜 우리를 골탕 먹이는지 알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볼까요? 아니면 뇌로 볼까요? 대부분 눈이라고 답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를 속이는 범인은 바로 뇌입니다. 눈과 귀, 코와 피부는 외부 세계가 보내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수용기에 불과합니다. 뇌는 그 수천 개의 전기 신호를 처리하고 걸러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세계를 재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착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착시라는 단어 자체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시각이라는 글자 때문에 눈이 속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착시는 눈이 만드는 게 아니죠. 뇌가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스판 무늬 위에 인물이 서 있는 그림을 봅니다. 이 인물은 정면을 보고 있을까요?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일까요? 아래서 올려다보는 시점일까요? 처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뇌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신이 이 그림에 어떤 이야기를 부여했는지 인식하는 순간부터 다르게 볼 능력이 생깁니다. 뇌는 항상 모호함을 처리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동원해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인간의 눈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망막에 빛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맹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뇌가 그 빈 부분을 주변 정보로 채워 넣기 때문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공백을 채웁니다. 정보가 없는 곳에 이야기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것이 뇌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이죠. 그러면 뇌는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을 들려줄까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는 기억을 마치 사진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을 충실하게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기억은 출력이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기억은 특정 정신 상태에서 사출된 도구일 뿐 일치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만들어내려는 욕구에서 나온다. 뇌과학에서 이것을 작화라고 부릅니다. 기억의 공백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럴듯한 이야기로 채워 넣는 뇌의 행동입니다. 충격적인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페터 요한슨은 참가자들에게 2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더 매력적인 사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사진을 바꿔치기 한 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사진을 선택했다고 제시하며 왜 그 사람을 골랐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속임수를 밝히자 참가자들은 놀라거나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뇌가 기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인 사실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편집하고 재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결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무고한 수감자들의 결백을 밝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무죄로 판명된 사람이 365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70% 이상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목격자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뇌가 재창조한 기억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어림짐작을 할까요? 어림짐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충 한다는, 또 부정확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어림짐작이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 우리가 추론하고 예측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반사적인 사고와 행동 대부분을 이 어림짐작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인지심리학자 카니먼과 트베르스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시스템 1은 직관입니다. 빠르고 자동적이며 감정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뇌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2는 고찰입니다.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이고 의지력이 필요하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스템 1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1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림짐작을 활용해 내리는 의사결정 방식. 빠르고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때때로 심각한 오류를 만듭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매우 수줍음이 많고 친절하지만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양순하고 정돈을 좋아하며 세심하고 질서정연한 세계에 큰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전제를 주고 질문을 합니다. 스티브는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도서관 사서입니까? 대부분 사서라고 답하는데요. 성격 묘사가 사서에 대한 고정관념과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는 사서보다 농부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뇌는 통계보다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지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단내리기 효과도 있습니다. 처음 접한 숫자나 정보가 이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원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먼저 들은 사람과 4만 원이라고 먼저 들은 사람은 같은 물건을 전혀 다른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처음 닻이 내려진 곳에서 판단이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술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뛰어난 마술사들은 뇌의 이런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이용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곳을 이용해서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추는 겁니다. 뇌는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빠진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MBTI 테스트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오해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BTI,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INTJ, 나는 ENFP, 나는 ISTP야. 우리는 이 네 글자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MBTI는 기만적이라고요. 1944년에 개발된 이 검사는 자아를 유형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저자는 포러 효과로 이걸 설명합니다. 1949년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는 학생들에게 성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결과지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에게 얼마나 정확하냐고 묻자 거의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결과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제약을 강요받으면 불만을 느낀다. 당신은 이따금 외향적이지만 내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당신이 갖는 어떤 열망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어떻습니까? 누가 이 묘사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설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자는 포러 효과가 작동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개성화 편향입니다. 우리는 그 설명이 나를 위해 특별히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 편향입니다. 검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전문가나 권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셋째, 선택 편향입니다. 충분히 모호하고 일반적이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충분히 긍정적인 진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강하게 말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비용이 드는 성격 검사들은 모두 기만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위 3가지 부정적인 편향을 한데 모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가 MBTI를 믿는 이유, 별자리 운세를 믿는 이유, 타로 카드를 믿는 이유, 그것은 그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이것을 통제 위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도 내 능력의 결과, 실패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은 삶은 운이나 환경,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요? 직관적으로는 내적 통제 위치가 더 건강해 보입니다. 자기 삶의 주체적인 태도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내적 통제 위치가 지나치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도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완벽주의로 이어지고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죠. 타인의 삶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돼 라는 구원자 컴플렉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귀인 편향도 이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 고향적 귀인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그걸 자신의 덕이라고 치켜 세우는 반면에 실패했을 때는 다른 상황을 탓하는 경향입니다. 나의 성공은 내 능력, 나의 실패는 외부 환경, 타인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 타인의 실패는 무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포기를 배운 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인데요. 처음에는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개를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해서 노출시켰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행동만 하면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개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올 걸 알면서도 도망칠 수 있는데도 그냥 누워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습관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력하다는 느낌과 미래에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태도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된 실패, 반복된 좌절, 반복된 통제 불가능한 상황, 이것들이 뇌에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상황이 바뀐 뒤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뇌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기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죠. 뇌가 과거의 경험에서 학습한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모르면 모른다는 것도 모릅니다. 1995년 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왈라라는 남자가 얼굴을 드러낸 채 은행 2곳을 연속으로 강도질했습니다. 그는 그해 4월에 체포됐는데 경찰이 CCTV 화면에서 그를 찾아냈다고 말하자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레몬즙을 발랐는데, 그는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면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레몬즙이 투명 잉크로 쓰인다는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겪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기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무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실력이 늘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저자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끌어냅니다. 전문가일수록 겸손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초보일수록 자신만만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특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뇌에 내재된 작동 방식입니다. 뇌의 한계를 아는 것이 자유입니다. 저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게으르고 편향돼 있고 불완전합니다. 착시를 만들고 기억을 조작하고 어림짐작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걸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뇌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뇌가 어떤 트릭을 쓰는지 알면 그 트릭에 덜 걸려들죠. 착시가 뇌의 해석임을 알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재창조임을 알면 내 기억이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수도 있죠. MBTI가 포로 효과임을 알면 나를 하나의 유형에 가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유연성입니다. 저자가 10년간 환자들과 함께 만들어 온 것,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뇌 사생활을 함께 산책해 봤는데요.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기억하는 것, 느끼는 것은 모두 뇌가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거죠.
착시, 기억의 재창조, 어림짐작, 뇌는 항상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또 내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인사이트는 MBTI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맥락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포로 효과는 우리가 모호한 설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격은 고정된 유형이 아닙니다. 맥락에 따라 달라지죠. 나를 네 글자에 가두는 것은 뇌의 편의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적 통제 위치가 지나치면 구원자 컴플렉스가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인사이트, 학습된 무기력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뇌가 학습한 무기력은 다시 학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뇌에 반복적으로 경험시키는 것. 작은 성공의 경험이 어차피 안 된다는 프로그램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확신하는 기억, 정말 그대로였을까요? 나는 지금 나를 하나의 유형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뇌가 학습한 무기력인가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검사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동기화된 추론과 인지 부조화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인지가 특정한 순간의 주변 대상과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고요. 오늘 저와의 낭독 산책 어떠셨습니까? 뇌의 사생활은 우리에게 작은 타격감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나의 기억, 나의 판단, 나의 성격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걸 두려움이 아닌 해방으로 제안합니다. 뇌의 한계를 알면 그 한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